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실무교육,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기초 과정입니다. 먼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해 가기 위한 거버넌스 전략, 이 의미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지속가능 발전을 행정체제에 도입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앞에 포용사회라는 것을 두었습니다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은 궁극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그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중요한 도구다, 전략이다. 이 목표 자체가 전략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해 가고 또 실천해 가는, 이행해 가는 것은 이 거버넌스 전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거버넌스 전략, 이것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개념적인 혁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제 해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 개념이 또 어떤 이론적인 그런 틀을 가져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해오고 있는 일의 개념적인 혁신, 그러니까 일의 숫자가 더 많아지거나 일이 완전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방식을 개념적으로만 혁신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2015년 UN에서 합의가 됐는데, 그것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수립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는 어떤 식으로 구축해 갈까라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적 혁신, 그리고 문제 해결입니다. 자, 서울 도봉구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 있는 아주 낡은 아파트,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뭘까요? 대전차 방어 진지였습니다. 자, 서울 도봉구가 위치한 곳이 6.25 때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올 때 남한 곳곳을 내려갈 교두보였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그걸 생각하면서 이 도봉구 이 지역에 대전차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군인 아파트를 지은 거죠. 자, 일상적으로는 군인들이 살다가 북한군이 내려오면은 이 대전차 방어 진지를 지켜라, 이런 개념이었겠죠. 2002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2년에 저 아파트가 안전진단 2등급을 받고 철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전차 방어 진지는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작은 레이더 시설도 있습니다. 전차를 막는 역할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군 시설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철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나 도봉구가 관할 건이 아니었던 것이죠. 철거 이후에 12년간 방치가 됐던 즈음의 사진들인데요. 실제로는 2017년에 비로소 철거가 됐으니까 더 오랜 세월, 15년 동안 방치가 된 것이죠. 자, 도봉구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도봉산이 있습니다. 1년에 1,000만 명씩 서울 시민들이 찾습니다. 전철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북부 지역이 아니라 중심가였으면, 종로구 정도 됐으면은 아마도 이 대전차 방어 시설도 훨씬 이전에 없어지고
아파트들이 꽉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도봉구에는 중랑천이라는 생태하천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연결 지점에 아주 흉물스러운 시설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시설을 어느 부서가 없애야 되겠습니까? 어느 부서의 관할입니까? 건축 관련된 부서, 도시계획부서, 경제부서, 환경부서. 실제 권한도 없었지만 도봉구가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서의 일인지 서로 모르는 것입니다. 도봉구에 지속가능 발전과가 생겼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과가 생기고 나니까 지속가능 발전과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통합적인 관점,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서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협업 구조를 만들고 외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느 부서의 일도 아닌 상황이 됐는데 지속가능발전과가 생기니까 건설부서도 도시계획부서도 문화부서도 환경부서도 모두가 이 지속가능발전과와 함께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가 생겼더니 문화단체, 환경단체,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들, 지역 주민들도 서로 연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문제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서울시에 설득하고 국방부를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이곳을 그대로 이 터를 유지하고 레이더 기지도 그대로 2대 이 대전차 방어 진지를 활용하겠다. 흉물스럽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만든 것이 평화문화진지입니다. 2017년 10월 31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기존의 대전차 방어 진지가 있었던 것은 그대로 유리관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만들고 공터가 있는 곳은 이 예술가들이 몇 개월씩 묵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 것이죠. 자, 이런 공간에서 음악회도 하고 시민들이 체육공원에서 생태공원 넘나들면서 이곳에서 평화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이든 간에 그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책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우리 권한 바뀐 것처럼 서로 다른 부서의 일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됐던 이 문제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해결을 했던 사례입니다. 자, 우리 지역의 지역 발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제 성장을 아주 많이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대기업이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클 무어 감독이 이 데뷔작으로 만들었던 이 다큐멘터리는 미시간주 플린트 시에서 GM 자동차가 어떻게 들어와서 나갔는지를, 그리고 그 나간 이후에 황폐화된 도시를 그리고 있습니다. 플린트 시가 이 GM을 80년 가까이 갖고 있었던 그런 배경은 이곳이 가장 저렴한 노동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GM이 떠난 이유는 더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서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큰 공장이 떠나고 나니까 이 마이클 무어 감독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 GM 노동자였는데 그 공장이 떠나고 나니까 도시가 황폐화됐습니다. 우리도 군산에서 겪었습니다. 하나의 기업과 하나의 사업, 산업, 여기에 의존해서는 지역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 이토록 멋진 마을이라는 이 제목을 가진 책이, 일본 책이 번역이 된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은 유명한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처음 들어본 지역이죠. 이 지역의 사바에라는 도시는 아주 오랫동안 일본의 안경 생산의 90% 이상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이곳에도 대대손손 안경으로 먹고 살던 경제가 바탕이 되는 거죠.
자, 이 안경 생산지가 중국산 안경들이 들어오면서 도시 전체가 붕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역은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 이제 시작해보자. 어떻게 갈 것인가? 일본의 이 지자체를 평가하는 지표가 이 풍요지표, 신국민생활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거주하기 좋은, 교류하기 좋은 여러 가지 분야와 항목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의 보육원 수용률, 초중학교 학력평가, 체력평가, 또 1인당 소득 여러 부분에서 1위를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큰 공장, 대기업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지역을 거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치유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하면서 어린이들을 어릴 때부터 사회가 지켜주고 그 어린이들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몸도 튼튼하고 그래서 호연지기가 길러져서 반드시 대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창업하고 사장이 되는 그런 연계 구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빠르게 익숙한 것에 경제 성장에 여기에만 신경을 썼던 것들을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것 중에 많은 대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지역이 경제 성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발전 전략을 모색해 보는 것,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GMO 유채, 캐나다의 유채 씨는 90% 이상이 이 GMO 유전자 조작 식물인데요. 그 유전자 조작 식물, 이 캐나다의 유채 씨로 만드는 기름이 카놀라유입니다. 캐나다에서 유채 씨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GMO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를 합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유채꽃 축제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2008년부터 수톤, 수십 톤, 10여 톤씩 유채 씨를 수입해 왔습니다. 중국산이 들어올 때 캐나다산이 아니기 때문에 GMO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동안 지나서 2017년에야 이 씨앗들이 꽃을 피고 났는데 농업연구원의 모 박사님이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겁니다. 유채꽃, 이것이 GMO 씨앗으로 만들어졌네? 이렇게 발견하고 보니까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 얼만큼 가 있는지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GMO 유채가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상상도 못할 지경입니다. 개념적 혁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별 부서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런 문제를 막아내기가 어려운 상황,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통합적인 사고 체계를 갖추자라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은 엊그제 나온 개념 같지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오랜 역사가 2015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으로 정립돼 왔을 뿐이죠. 자,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 개념은 어떻게 정립됐을까요? 그 역사를,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1972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스터가 당시에 UN 환경회의의 포스터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결책의 일부가 아니라면 문제의 일부가 될 겁니다. 이런 주제를 가진 UN 인간환경회의 72년에 스톡홀름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모였는데요. 당시에 제3세계를 대표한 인디라 간디 인도 수상이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가난이 최악의 오염이다. 선진국이 오염을 다 시켜놓고 산업발전을 해놓고 이제 후진국들이 이 산업발전을 하려고 하니까 사다리를 걷어치우는 거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자, 지속가능 발전 역사는 이 경제 개념, 경제 발전, 환경 보전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83년도에 이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라는 당시 이 노르웨이 수상에게 유엔 환경개발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서 4년 동안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지구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답을 주십시오. 그 결과 보고서가 87년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자,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얘기해 보면 미래 세대가 쓸 걸 남겨놓고 쓰자, 이런 개념이죠. 저희 브룬트란트 여사의 이름을 따서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도 하는데요. 애초에는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담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수상이 전 세계를 다니니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빈곤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죠. 여성들이 맨발로 애들을 데리고 10km씩 걸어가서 물을 길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 남자들이 다 전쟁에 끌려가서죠. 평화, 군축, 전쟁 반대, 그리고 기아, 빈곤 문제, 불평등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 3분의 1이 환경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나머지는 인권, 빈곤, 평화에서부터 다른 사회 경제적인 얘기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프랑스 파리에서 장기간 동안 폭동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가난한 나라여서 그럴까요? 그 폭동은 이주민들, 빈곤층들, 불평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미래 세대가 쓸 걸 남겨놓고 쓰자 이렇게 접근했지만 이 프랑스 파리의 폭동을 보니까 포용사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이런 폭동사회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 그런 고민을 담아낼 수도 있겠죠. AI 시대가 돼서 미래에는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따뜻한 일자리, 사회적 경제를 튼튼하게 해놓지 않으면 미래 세대, 우리 세대들은 일자리가 없이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런 고민을 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의 이 요소들, 우리 공동의 미래 이 보고서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부터 국제 체제까지 바꾸자. 그 중에 핵심이 유연하고 자기 교정 능력을 갖춘 행정체제를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행정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이유는 예산과 규정이 있어서 또는 선례가 있어서 우리 부서의 틀을, 우리 예산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옆에 부서랑 협업하기도 어렵습니다. 협업까지는 간다 그래도 자기 교정 능력이 없다. 이건 뭘까요? 우리 관료제에서는 명령 체계에 따르기 때문에 아무리 엘리트 공무원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일관된 목소리, 일사불란한 움직임 이런 것들로 지난 70년간, 80년간의 경제개발연대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엘리트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앞서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을 말씀드렸죠. 내부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못 잡는다라고 하면은 외부와의 소통,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단체, 기업 여기와 연결돼서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게 어느 단체일까, 어느 기업일까, 어느 주민일까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보는 것이 자기 교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행정체제는 이 유연하고 자기 교정 능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갖춰갈까의 이 내용인데요. 지속가능 발전 행정체제를 구축해 가는 것의 역사적인 배경. 앞서 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가 있었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1992년에 1972년의 유엔 인간환경회의의 20주년 기념 회의를 하게 됩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요. 자, 이때 정부 대표들이 모였다고 해서 GO라고 했습니다. Government Organization. 전 세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앞에 넌자를 붙여서 우리 NGO라고 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지구 정상들이 모였는데 악수하고 사진 찍고 돌아가지 말고 약속을 해놓고 가라. 그렇게 해서 도출된 것이 의제 21, 아젠다 21이었습니다. 저희 의제 21의 28장에 로컬 아젠다 21이 들어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럼 국가에서는 의제 21을 수립하고 지역에서는 지방의제 21을 수립해야 된다. 지방의제 21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우리 지역의 현안을 잘 분석하고 목소리를 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9개 주요 그룹을 모아라. 그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고 지역의 의제를 수립하고 실천해라. 이런 것이 국제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 전역에서 지방의제 21 추진 기구들이 생겨났고 2002년도에는 전 세계 모범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자, 2012년이 되면 리우 플러스 20회의, 20주년 기념회의를 또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좀 더 다른 체제를 만들어가자. 그런 논의를 했는데 2012년 리우 플러스 20회의에서는 노인 그룹, 지역 공동체 그룹, 이주민 그룹들이 우리도 주요 그룹에 끼어다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몰랐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그룹이 기타 이해 당사자 그룹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013년 유엔 총회에서는 또 세 그룹, 4개 그룹, 민간 자선단체와 재단을 나눠보면 되죠. 4개 그룹. 그래서 7개 그룹이 앞서 나왔던 로컬 아젠다 21 시절에 9개 주요 그룹 더하기 기타 이해 당사자들, 이렇게 해서 MGOS라고 이제 표현하게 됐습니다. 저희 MGOS들이 충분히 모여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 사람들이 잘 연결이 돼야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잘 수립하고 잘 이행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UN 체제에서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15년도에 전 세계가 모여서 193개국, 당시의 UN 회원국 수가 193개국입니다. UN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결정이었죠. 만장일치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193개국이 합의해서 실천해 나가자라고 해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 목표가 이 17개 이 그림인데요. 자, 17개 목표. 이것은 범주화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193개국마다 제각기 다른 세부적인 목표들이 있겠죠. 이를테면은 2번 목표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기하 종식이지만 선진국은 기하 종식과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세부 목표를 보면은 식량 안전성, 또 도시농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은 그 169개 세부 목표들 중에 자기 나라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자기 나라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각국의 목표를 또 수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은 UN 거, 국가 거를 보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UN 거에서 끄집어 쓸 수 있는 것, 국가에서 끄집어 쓸 수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 되겠죠. 그리고 UN 차원에서 해마다 7월이면 각국이, 또 최근에는 각 주요 도시들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자국의, 자기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 이행 정도를 유엔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그렇게 15년간의 목표연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230여 개, 중복대에게는 240여 개의 평가 지표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지역의 지방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될 텐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은 뒤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 체계가 이 지방에서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7개 목표 체계를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 우리 17개 부서가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 상징적입니다. 요리사들이 케이크를 만들었는데요.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빨리 녹고 맛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은 재료를 다시 써서 만들진 않죠. 어떤 재료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재료를 먼저 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넣는지, 덜 넣었어야 됐는데 많이 넣는지, 그런 재료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17개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7개 목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17개 부서가 17개 목표를 분야별로 다 하고 있을지라도 왜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은 별로 진척이 되지 않지라는 고민을 해보면 그 17개 목표의 우선순위도 생각해보고 또 연계 구조도 생각해보면 목표마다 다 연계가 될 수 있겠죠. 그걸 생각해보면 녹지 않고 맛있는 케이크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UN 차원에서는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에 접점을 많이 만들어 보자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지속가능 발전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국가마다,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경제 쪽에 조금 더 기우뚱하게, 사회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환경의 우선순위를 좀 두는 그런 방식으로 제각기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균형 모델,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세계는 이 동심원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경제, 사회가 있는데 환경을 지탱하는 선에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가 포용적인 선에서 경제를 발전시켜야지 경제가 사회를 짓누르거나 사회가 환경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역에서 또 매번 민선 5기, 6기, 7기 어느 지자체장이 오든 간에 자신만의 캐릭터를 내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새로운 도시를 내기도 합니다. 동심원 모델을 확대해보면, 적용해보면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심원 모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느 지자체장은 회복력 있는 도시를 얘기하고 어느 지자체장은 창의 도시를 얘기하고 어느 지자체장은 활력 도시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느 지자체장이 오더라도 우리 부서가 했던 일들을 다 매칭은 시켜놓을 수 있지만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지자체장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더 초점을 두는 분, 이 지자체장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공직자라면 공직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하면 이 지자체장은 포용도시 선에서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조금 더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우리가 지탱을 해야 되겠다,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지자체장의 공약을 17개 목표의 틀로나 아니면은 이 동심원 모델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첫째 시간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지속가능 발전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자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용한 도구이자 수단인 것이 개념상 혁신적인 건 알겠는데 무엇이 지속가능 발전이야? 라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었지만
2015년도에 17개 목표를 가지고 2013년까지를 목표 연도로 해서 전 세계가 함께 가자. 그렇게 표준 모델이 나온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가장 적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지역이다. 그래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얘기는 질문과 답변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